저는 70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알사탕을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50년은 좋게 묵은 알사탕 봉지가 나왔습니다. 비닐은 손에 닿자마자 바스러졌고 누렇게 변한 사탕들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1985년 12월 24일 밤 미아리고개 꼭대기 판잣집에서 어머니는 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음 날 모시러 가겠다고, 이번엔 정말 간다고 전화했지만 어머니는 괜찮다며 애들이나 잘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새벽 전화가 왔을 때 어머니 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보일러는 꺼져 있었습니다. 새로 사들인 내복은 입지 않은 채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어머니의 오른손에는 그 알사탕 봉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미아리고개 꼭대기까지는 가파른 계단이 120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단을 셀 수 있을 만큼 오르내렸습니다. 국민학교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아침마다 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그 계단을 내려가 공동수도에서 물을 길어 오셨습니다. 플라스틱 물통 2개를 양손에 들고 다시 120계단을 올라오셨지요. 물통 하나가 15리터였습니다. 어머니는 40살도 안 되었는데 허리가 이미 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계단을 하루에 서너 번씩 오르내리셨으니까요. 빨래할 물, 밥 지을 물, 설거지할 물 모두 어머니의 등에 실려 올라왔습니다. 겨울이면 더 힘드셨습니다. 계단에 눈이 얼어붙으면 미끄러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지요.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물을 길러 가시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무릎을 다치셨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우셨던 겁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절뚝거리시면서도 저녁밥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무릎을 보자고 하자 어머니는 괜찮다고 금방 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릎은 평생 낫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이면 쑤시고 겨울이면 시려서 어머니는 무릎에 손을 대고 끙끙거리셨습니다. 미아리 시장에 가실 때도 그 계단을 내려가셔야 했고 연탄을 사오실 때도 그 계단을 올라오셔야 했습니다. 연탄 배달 아저씨는 계단 밑까지만 내려다 주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집까지는 어머니 혼자 날라야 했지요. 연탄 한 장이 2kg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에 4대장씩 지게에 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100장을 날라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에는 지게 끈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그 자국이 보였습니다. 파인 살같이 붉게 부어 있었지요. 저는 그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프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엄마는 튼튼하니까 걱정 마라. 미아리 시장은 계단 아래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을 보러 가실 때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손수건에 싸서 가슴에 품고 가셨습니다. 그 돈으로 사흘치 반찬을 사오셔야 했지요. 시장 골목에는 생선 장사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등어 싸다 고등어, 자반 한 마리 120원. 어머니는 생선을 고르실 때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제일 작은 것을 골라서 100원으로 깎아달라고 하셨지요. 생선 장사 아주머니는 어머니를 알아보고 100원에 주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 생선이 올라오는 날이면 온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아버지는 소주 한 잔을 드셨고 오빠는 생선살을 발라 먹었고 저는 꼬리 쪽 자투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생선 대가리만 드셨습니다. 가시를 발라내시면서 고소하다고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하셨지요. 철없던 저는 그게 정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생선 대가리에는 먹을 게 거의 없다는 것을요. 가시만 잔뜩 있고 살은 거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드시면서도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어머니에겐 진짜 밥이었던 겁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어머니는 더 일찍 시장에 가셨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면 전날 남은 채소를 싸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시들한 배추, 무른 무, 벌레 먹은 상추, 그런 것들을 모아서 100원에 한 보따리 사오셨습니다. 집에 와서는 벌레 먹은 부분을 도려내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그렇게 다듬으면 먹을 만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한 푼도 버릴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 껍질은 말려서 나물을 만들고 배춧잎은 된장국에 넣고 상추대는 쌈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쌀도 제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혼식을 장려한다며 보리쌀을 섞으라고 했지요. 어머니는 쌀 한 대에 보리 2대를 섞어 밥을 지으셨습니다. 보리밥은 거칠어서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공납금 독촉장을 보내셨습니다. 5,000원을 일주일 안에 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다리가 떨렸습니다. 5,000원이면 우리 집 한 달 생활비였으니까요. 집에 와서 어머니께 조용히 독촉장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그 종이를 들여다보시더니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이른 아침에 외출하셨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물으니 잠깐 볼 일이 있다고 하셨지요. 저녁 무렵에 돌아오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에 투박한 수건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긴 머리카락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10년을 기르신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 머리를 빗으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만났을 때 이 머리를 보고 반했다고 하셨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머리가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날이 더워서 시원하게 잘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4월이었습니다. 아직 쌀쌀한 봄이었지요. 어머니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5,000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내일 학교에 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파신 거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머리카락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발을 만드는 공장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지요. 긴 머리카락 한 타래에 3,000원에서 5,000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카락을 잘라 파신 겁니다. 제 공납금 때문에요. 다음 날 학교에서 공납금을 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실로 돌아와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왜 우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짧은 머리로 지내셨습니다. 다시는 머리를 기르지 않으셨습니다. 기르면 또 팔아야 할 일이 생길까봐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제 졸업식 날 어머니는 운동장 구석 전봇대 뒤에 서 계셨습니다. 미아리 우리 집은 동네에서 냉골이라고 불렸습니다. 산꼭대기라 바람이 세게 불었고 해가 일찍 넘어가서 오후만 되면 그늘이 졌습니다. 겨울이면 얼음장 같았습니다. 방에 연탄 아궁이가 있었지만 연탄을 아껴야 했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연탄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겨울밤이면 어머니는 연탄을 일찍 끄셨습니다. 밤 9시만 되면 아궁이 뚜껑을 닫으셨지요. 그러면 방 안이 금세 차가워졌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도 발이 시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 이불 속에 발을 넣으면 아랫목이 따뜻했습니다.
연탄을 끈 지 오래되었는데도 이상하게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어느 날 일찍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이불 속에 누워 계셨습니다. 한낮인데 주무시나 싶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가만히 누워 계셨던 겁니다. 제가 들어오자 어머니는 황급히 일어나셨습니다. 왜 벌써 왔냐고, 학교 일찍 끝났냐고 물으셨지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올 시간에 맞춰 이불 속에 들어가 당신의 체온으로 아랫목을 데워두신다는 것을요. 연탄을 아끼기 위해 제가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어머니는 당신의 몸으로 이불을 데우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불 속 온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단순한 온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체온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에 제 발이 차가우면 어머니는 당신의 가슴팍에 제 발을 품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제 발이 녹을 때까지 그렇게 품고 계셨지요. 정작 어머니는 문지방 쪽에서 주무셨습니다. 제일 추운 자리였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곳이었지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웅크리고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의 이불 위에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모두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어머니들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졸업식에 오시라고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옷차림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는 어머니의 옷이 창피했던 겁니다. 졸업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장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식사가 있었고 졸업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을 때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졸업장을 받고 운동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운동장 구석 전봇대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낡은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신 채 전봇대 뒤에 숨어 계셨습니다. 손에는 시장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꽃다발 대신 사과 몇 알을 담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전봇대에 반쯤 몸을 숨긴 채 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식이 끝나고 친구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교문 쪽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실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멀찍이 뒤따라오고 계셨습니다. 제가 돌아서자 어머니는 웃으시며 다가오셨습니다. 손에 든 시장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과가 4개 들어 있었습니다. 축하한다고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면서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친구들이 볼까봐 걱정되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얼른 돌아서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엄마는 집에 먼저 가 있을 테니 천천히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굽은 허리, 절뚝거리는 걸음, 낡은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과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졸업식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할까봐, 친구들이 놀릴까봐 전봇대 뒤에서 멀리서만 지켜보셨던 겁니다. 그렇게 제 졸업식을 축하해 주셨던 겁니다. 1982년 봄, 저는 이사를 갔습니다. 결혼을 해서 새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24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2개의 거실이 있고 화장실에는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보일러를 틀면 온 집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미아리 그 추운 산동네를 벗어나서 따뜻한 아파트에서 편히 지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난 여기가 좋다고, 이 동네가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웃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하셨지요. 저는 몇 번이고 설득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셨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거절하셨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게 싫으셨던 겁니다. 차라리 혼자 불편하게 살아도 자유로운 게 낫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미아리에 남으셨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찾아뵙곤 했습니다. 갈 때마다 쌀과 반찬을 사다 드렸습니다. 겨울이면 내복과 내일을 사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고맙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항상 똑같은 대답이셨습니다. 잘 먹고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애들이나 잘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1985년 가을, 어머니는 넘어지셔서 무릎을 다치셨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전화를 주셔서 알았습니다. 달려가 보니 어머니는 무릎에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괜찮다고, 파스만 붙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인대가 늘어났다고, 몇 주는 쉬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또 계단을 오르내리셨습니다. 물을 길어야 하고 시장을 가야 하고 연탄을 날라야 했으니까요. 제가 도와드리려 하면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너는 너 할 일이나 해라. 엄마는 혼자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돌려보내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1985년 12월 23일,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꼭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좋다고, 그럼하고 하셨습니다. 25일 아침에 모시러 가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어머니 목소리가 유난히 기쁘셨던 게 기억납니다. 12월 24일 밤, 미아리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한방눈이 밤새 쏟아졌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계셨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녁에 어머니가 연탄을 끄는 걸 봤다고요. 기름값이 아까워서 보일러를 일찍 끄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내일 딸네 집에 가면 따뜻할 테니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드린 새 내복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머리맡에 정갈하게 개어두셨습니다. 내일 입으려고 아껴두신 겁니다. 손주들을 만날 때 깨끗한 옷을 입고 가고 싶으셨던 거지요. 손에는 알사탕 봉지를 쥐고 계셨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알사탕이었습니다. 손주들 주려고 사오셨던 겁니다. 한 봉지에 100원이었을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큰 돈이었을 텐데요. 그 밤 미아리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방에는 보일러가 꺼져 있었습니다. 낡은 솜잎을 한 장만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잠드셨습니다. 추운 줄도 모르고 그냥 잠드셨을까요? 아니면 추운 줄 알면서도 참고 계셨을까요? 내일이면 따뜻한 딸네 집에 간다는 생각에 한밤만 견디려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날 밤 따뜻한 아파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놓고 푹신한 이불을 덮고 편히 잤습니다. 어머니가 얼어가고 계신 줄도 모르고요. 새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아침에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어서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차갑게 식어 계셨습니다. 손에는 알사탕 봉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봉지를 보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보다 더 많이 살았습니다. 손주도 생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손주는 따뜻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굶주림도 몰랐고 추위도 몰랐습니다. 공납금 걱정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증조할머니 얘기를 가끔 물어봅니다.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었냐고요? 저는 말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었다고. 당신은 추위에 떨면서도 자식들만은 따뜻하게 해주신 분이라고요. 미아리 고개는 이제 다 변했습니다. 옛날 판잣집들은 사라지고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 가파른 계단도 반은 없어졌습니다. 저는 가끔 그곳에 갑니다. 어머니가 사셨던 그 자리에 서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눈을 감으면 그때가 보입니다. 물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선 대가리를 드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제 발을 가슴에 품어 녹여주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사신 적이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편한 잠자리 하나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셨습니다. 새 옷 한 벌 마음껏 입어보지 못하셨습니다.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하셨고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어보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사신 삶이었는데 정작 당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편히 모셔야 했습니다. 맛있는 것 해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그렇게 효도해야 했는데요. 저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그렇게 미루다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알사탕 봉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손주들을 생각하셨다는 게, 100원짜리 사탕을 아껴서 사오셨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 이제는 배고프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춥지 않으신가요? 그곳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있나요? 생선 대가리가 아니라 살코기를 드실 수 있나요? 어머니, 저는 아직도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그 굵은 손마디가 그립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던 옷자락이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으로 데워진 이불이 그립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